자, 이제 그 열 및 물질 전달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는 아마 그 전도, 바로 이제 컨덕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바로 heat flow in fluid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제 fluid란 말은 유체에서의 열 이동, 즉 뭐냐면 유체에서의 열이 이동하려면은 분명히 대류가 동반이 돼야 되죠. 대류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즉 컨벡션, 바로 이제 대류가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대류는 사실은 대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컨벡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컨덕션과 그 컨벡션이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컨덕션이 더 우세할 수도 있고 컨벡션이 우세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런 유체 안에서는 컨벡션이 더 많이 우세하게 됩니다. 근데 컨덕션이 더 전도가 더 우세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속처럼 열 전도성도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어떤 그 유체로서의 흐름은 또 약하죠.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체들은 이쪽이 더 컨벡션, 바로 이제 대류가 좀 더 우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류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대류는 이제 컨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컨벡션에는 그 자연 대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자연 대류. 그다음에 이거는 강제 대류가 있겠죠. 사실은 강제 대류 쪽이 자연 대류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강제 대류에 대한 얘기 이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제 대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놓고 보죠. 일단은 첫 번째, 뉴턴스 이퀘이션 오브 쿨링. 뉴턴은 쿨링이라는 말은 뭐냐면 냉각이죠. 냉각이란 말은 결국에는 열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냉각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냉각수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공냉식의 경우는 이제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놓고 보죠. 이쪽은 아마 이 그림을 한번 놓고 보면은, 열은 분명히 아마 이게 그 네모에서 이제 동그라미까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열이라는 거는 분명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고온 유체에서의 열의 이동,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저온 유체에서 열의 전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러면 열의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열의 이동이 되는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요만큼의 온도차를 델타 T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델타 T를 정의했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열은 바로 면적과 온도차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앞에 다시 비례상수를 곱해준 게 바로 heat transfer coefficient, 바로 열 전달 개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전도에서는 아마 열 전달 개수가 열 전도, 즉 열 전도 개수를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열 전달 개수라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제 대류에서는, 그다음에 이건 전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온 바로 이제 열 전달 개수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지오메트리, 조금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그 유체의 어떤 그 피지컬 프로퍼티, 이제 물성치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유체가 어느 정도 이게 유속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의 단위는 와트 퍼 여기 죄송한데 여기 미터, 그러니까 미터죠. 와트 퍼 미터 제곱 도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브리티시 유닛에서는 BTU 퍼 피트 제곱 아워 도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랑 마찬가지로 열이 전달되는 양은 바로 R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컨벡션에 있어서의 저항, 그래서 R 컨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놈 분의 델타 T, 바로 이놈은 뭐가 되겠죠?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고, 저항 쪽은 뭐가 되냐면 그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라 아마 저항 쪽에서는 그렇죠.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바로 그 면적의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열전도 개수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왜 대류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화학공학에서는 바로 열교환기에 응용하기 위해서 대류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열교환기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마 여기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온 뭐 이제 그 열교환기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쉘 모양의 어떤 그 열교환기고, 이거는 이제 그 원투 익스체인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자, 어떤 리퀴드가 들어갑니다. 리퀴드가 들어와서 이 안으로 이게 수많은 파이프 모양이 되겠죠. 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더운 유체가 들어와서 D2라는 곳에 모여서 각각의 수많은 파이프로 이루어진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고, 다시 이 유체는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D1에 모여서 밖으로 다 나오게 되겠죠. 자, 일로 들어가서 이 방향, 이런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쪽에 여기 컨덴세이트라고 여기 써 있죠. 이 컨덴세이트라는 놈을 이놈은 이제 그 냉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냉각입니다. 자, 뭐 어느 방향이 됐든 일이 들어와서 아마 굽이쳐 흐르다가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고, 뭐 이거를 이제 좀 어떤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면 어떤 요런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서 가게 되고, 다른 온도는 다른 유체는 아마 이로 흘러와서 요 밖으로 이제 여기 보이죠. 여기 그 파이프 안에 또 사계 파이프가 보이죠. 요 안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서 쭉 흐르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뭐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열교환기는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자, 근데 그럼 열교환기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더운 유체와 찬 유체를 두 개를 섞이지 않고, 유체가 섞이진 않고 열교환만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더운 유체와 차가운 유체를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컨택을 이제 시키느냐인데,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유체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주변 외곽에 이렇게 어떤 커버가 있다라고 이제 칩시다. 이런 모양.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제 이걸 앞에서 보면 아마 파이프 속에 파이프가 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속 안에는 속 안에서는 이제 더운 유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밖으로는 차가운 유체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카운터 커런트라는 건 바로 더운 유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차가운 유체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 준다라는 거죠. 이게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 커런트라는 건 결국엔 방향이 같은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 커런트 플로우는 뭐냐면 바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서로 더운 유체는 이제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차가운 유체는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복잡한 모양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근데 주로 실질적인 열교환기는 이쪽을 많이 사용하고 얘네들은 어떤 그 이론적 공부를 위해서 좀 이쪽을 많이 이쪽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바로 이제 이쪽 얘기를 가지고 열교환기 어떤 그 열이 그 대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코커런트 플로우하고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모양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코커런트 플로우,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입구 쪽에서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지만 나중에 출구 쪽에서는 서로 온도 차이가 더운 유체 쪽에서는 점점 열을 얻어서 온도가 차가운 유체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 더운 유체 쪽에서 열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또 이런 그 열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반면에 그 다른 쪽이 되겠죠. 바로 이제 그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놈 같은 경우는 자, 더운 유체는 가면 갈수록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차가운 유체 입장에서는 차갑게 들어와서 점점점 온도를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우리는 바로 요 부위, 바로 어디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런 어떤 작은 아주 미세한 부위를 우리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본다면은, 자, 여기는 더운 유체가 되겠고, 여기는 위쪽은 차가운 유체가 되겠고, 요거는 아마 그 벽이 되겠죠. 벽이 되고, 자, 열은 분명히 더운 유체 쪽에서 차가운 유체 방향으로 열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이 길이 자체를 여기서 이제 길이 방향이니까 L이죠. 그래서 이만큼은 뭐냐면 매우 짧은 구간 DL이라고 봅시다. 바로 그렇다면 여기가 L이라면은 요 출구 쪽에서는 L 플러스 D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엔탈피는 차가운 유체의 엔탈피는 H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운 유체 쪽의 엔탈피는 아마 HC, 그 다음에 요만큼 플러스 DH가 되겠죠. 그래서 더운 유체 입장에서 아마 이 DHC 값은 아마 0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면 열을 얻은 게 되니까. 근데 반면에 차가운 유체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보죠. 차가운 유체 쪽은 TC가 되고, 여기에 아마 TC 더하기 DTC가 되겠죠. 여기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시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역시도 DTC 역시도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0보다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가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에게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지우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운 유체 쪽, 차가운 유체 쪽에서 한번, 더운 유체 쪽으로 보면 아마 이쪽은 TH, 이쪽은 TH 플러스 DTH가 되는 거고, 역시 엔탈피 역시도 H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 더하기 H가 여기 소문자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놈을 가지고 조금 더 바로 이 부분을 또 한번 세로로 한번 좀 놓고 본다면 이런 모양이 또 되겠죠. 바로 여기서 이쪽 어떤 이쪽은 이제 차가운 유체, 이쪽은 더운 유체가 되겠는데, 차가운 유체 쪽에서 멀리 나가 보면은 먼 쪽에서 온도는 TC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이 이동되는 양은 아마 이만큼이 되겠죠. 요 델타 TC라는 건 뭐냐면 요만큼 TWC, 그러니까 벽면에서의 차가운 유체의 온도고, 여기는 아마 TC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먼 곳에서, 여기서는 아마 벽면에서의 온도, 더운 유체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TC는 이거는 아마 TWC 마이너스 T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 같은 경우는 아마 델타 TH는 아마 TH 마이너스 TWH가 돼야 되겠죠. 벽면에서의 연유체 온도. 그 다음에 델타 TW라는 거는 아마 TWH 마이너스 TWC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대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벽을 지나갈 때는 전도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가지고 이제 놓고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얘기들은 바로 열이 전달되는 속도에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rate of heat transfer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아마 이거 U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U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아까 얘기한 데를 다시 한번 놓고 보면은 더운 곳의 유체의 온도는 이거, 그 다음에 차가운 곳에서 좀 먼 곳에서의 유체 온도는 이렇게 TC라고 표시된다면 요게 아마 이제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면적에다가 이게 전체적인 거를 곱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열이 이동된다라는 개념을 한번 놓고 보면은 열은 분명히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의 그 컨덕션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아마 Q 이거를 H라고 그러고, 이거는 QW라고 얘기합시다. 벽면은. 그 다음에 QC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Q는 QH 더하기 Q는 W 그리고 QC 이렇게 다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열의 이동량은 아마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해서 이거를 총괄 열 전달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열 전달 개수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 총괄 열 전달 개수는 어떻게 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와 여기 바로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QH는 아마 HH, 그러니까 이거는 열 전달 개수죠. 그 다음에
델타 T H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Q C는 아마 HC 델타 T C여야 되겠죠. 아, 여기 A I라고 놓고 봅시다. A 5죠. 여기는 그 파이프의 이제 안쪽이라고, 인사이드, 여기 아웃사이드. 안쪽엔 대부분 그 우리가 원하는 유체, 바깥쪽에는 이제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대류, 이쪽에서의 전도, 이쪽에서의 그 대류를 모두 아우르는 거를 바로 총괄 열전달계수 U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U는 또 어떻게 다르냐면은, 전체적으로 열의 양은 이렇게 되고, 안쪽에서 본 양,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본 양이 또 다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은 결국엔 둘이 서로 지나간 열의 양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 식에서. 자, 근데 DAI, DAO는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죠. 파이 곱하기 직경 곱하기 길,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이놈을 그대로 갖다 놨더니, 대입해 봤더니, U0분의 UI는, U5분의 UI는 아마 DI분의 DO, 결국엔 직경을 서로 그 역수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거가 뒤에 또 나오게 될 얘기니까 조금 여러분이 일단 한번 여기서 꼭 머리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총괄 열 전달 개수라는 건 개념이 뭐냐, 바로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거죠.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은 모두를 다 아우르는 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벽면의 온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더운 쪽과 차가운 쪽의 그 벽면의 온도를 우리가 알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면 알 수야 있겠지만, 공학에서는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힛 밸런스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더운 유체 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봤더니, 더운 유체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들어가는 놈이랑 결국에는 이거는 그 잃은 열의 양이죠. 더운 유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 그래서 결국엔 요만큼이 잃어버린 양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H는 아마 엔탈피는 MCPT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DH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은 아마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A점과 B점 사이에 그 전체적인 열이 전달된 양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차가운 유체 쪽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본다면, 차가운 유체 입장에서도 똑같죠.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아까랑 똑같죠. 자, 그래도 인물 한번 쭉 적분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잃어버린 양은 요렇게,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핫유체가 잃어버린 그 열의 양은 아마 콜드 유체가 더운 유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라는 걸 의미하자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지만 사실 그 더운 유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은 차가운 유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놈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좀 해봤더니, 전체적인 힛 밸런스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제 델타 T, 뭐 이 그림을 한번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열교환기의 그 직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델타 T는 부위별로, 즉 0에서부터 L까지 전체적으로 그 부위별로 같은 것, 델타 T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그린 거고요. 근데 전체적인 얘기들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내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린 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그 열의 이동량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차가운 유체가 얻은 열의 양, 이거는 이건 더운 유체가 얻은 열의 양,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뭐 요렇게 뭐 이 사이에 뭐 요 경사를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할 얘기들은 바로 이제 U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제 케이스 2라면 U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식 있죠? 요 식을 우리 한번 적분을 해 봅시다.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해서 델타 T1에서부터 델타 T2까지 사이를 어디를 적분하냐? 바로 이거죠. 여기가 델타 T1, 여기가 델타 T2, 2죠. 델타 T1과 델타 T2 사이를 적분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놈 역시도 그대로 갖다 붙여 놓은 거죠. 0에서부터 AT까지. 자, 그래서 이놈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QT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적분을 했더니 결국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 ln 이놈을 갖다 밑에 집어넣었다면 이게 뭐냐면은 로그 평균이죠. 델타 t의 그 로그 평균을 의미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로그 평균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CP가 컨스탄트 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만약에 U가 전총괄 열전달 계수가 일정하지 컨스탄트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U는 델타 T의 함수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직선의 형태로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직선이라고 쉽게 한번 가정을 잡아놓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델타 T2 U1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 그대로 갖다 대입한 거죠. 요 놈에다가 T1, T2를 쭉, 델타 T1, 델타 T2를 이제 쭉 대입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식을 우리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적분하는 과정에서 여기 델타 T1에서 델타 T2까지 적분하는 거, 델타 T를, 그 다음에 DA를 바로 이제 0에서 전체 면적까지 적분을 딱 해본 건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이게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제가 녹색에게 바로 이걸 표시했죠. 이건 뭐냐면 B 델타 T 빼기 B 델타 T 서로 하나씩 넣었다 빼줬더니 넣었다 빼준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이제 굉장히 이런 식들을 이제 한번 찾아낸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해본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식을 쭉 해서 다시 전개를 해봤더니 이런 모양. 좀 이렇게 여러분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런 수학적인 쪽은 너무 이렇게 그 깊이 안 해봐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보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본다면은 그 아마 그 조금 더 이해하는데 훨씬 더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 사고방식도 논리적이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아냈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뭐 역시 최종식은 전체적인 열의 이동량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네,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지껏 뭐 가지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제 그 U라는 놈의 U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U라는 건 뭐냐면
총괄 열전달 계수의 정체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놈은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놈이랑 H랑 결국엔 relation between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이거는 바로 U죠. 그 다음에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아까 얘기한 대로 더운 유체 혹은 차가운 유체죠. U하고 H는 도대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가 있죠. 자, 아까 얘기해서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동원을 해보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놓고 보면은, 자, Q, 결국에는 여기 앞에 델타라고 했는데, 델타 Q라는 건 열의 전체적인 이동량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QH는 QW는 QH, 서로 지나가는 열의 양은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열의 양 Q라고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줬습니다. 전도, 그 컨덕션 쪽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이쪽에 열에 전달되는 양은 보면은, 요렇게 I, 이쪽은 이제 I죠. 인사이드,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죠. 인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전체적인 저항분의 인사이드 쪽의 온도차, 그 다음에 벽에서의 저항분의, 아마 이건 전도가 되겠죠. 온도차, 그 다음에 이거는 차가운 유체 쪽에 이렇게 다. 자, 근데 이놈들이 서로 다 같다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서로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열의 이동량은 각각의 저항의 합분의 전체 온도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을 A라고 한번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총괄 열전달 계수, 요게 둘이 인사이드에서 본 거, 아웃사이드에서 본 그 열전달 계수가 총괄 열전달, 그 열에 전달되는 양을 B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바로 얘네들이 이제 또 같다라고 보겠죠. 이놈들이 같다면은, 자,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거를 바로 요거의 역수인 거죠. 요거를 뒤집은 거죠. 뒤집었더니 이렇게 표시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까 여러분의 설명하는 게, 이놈이 둘이 같다면 여기서 아마 델타 T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네, 서로 이제 같다라는 걸 보면서, 자, 그래서 요 위에 델타 T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UI의 역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놈이 이제 둘이 같은 얘기인데 뭘 얘기를 하냐면, 양쪽에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A는 뭐가 되죠? 2 파이 D가 되는 거죠. 파이 D가 되는 거죠. 파이 D, 파이 DL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면적을 헷갈리는 거 뭐 이면적이 아닌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요 요거를 이 원통을 쭉 폈을 때 네모나게, 저 원통을 다 펴버리면 이제 사각형이 돼버리죠. 그 면적을, 요 면적을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면적 차이는 결국엔 위아래로 여기 이거죠. H5분의 1 넣고 D 넣고 파이 D O L, 그 다음에 D 해놓고 파이 D I L이 되는데 위아래로 파이 없어지니까 D 5분의 DI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대류, 그 다음에 인사이드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도죠. 어디서? 월에서 벽을 지나가는 온도, 그 다음에 다시 대류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좀 외워지기가 더 쉽죠.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아웃사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A하고 C하고 이제 결합을 해봤던 결과 U5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UI 분의 1, U5 분의 1 똑같이 정해지는데 이거 좀 요게 다르죠. 요게 다르죠. 서로 이제 역수 관계로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인사이드 벽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벽 아웃사이드인데 이거는 인사이드에서 본 거, 이건 아웃사이드에서 본 거,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벽이 깨끗할 때 얘기하자는 거죠. 이렇게 벽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는 한동안 쓰다가 보니까 물때라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 디파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벽에 이제 뭐가 꼈죠. 뭐가 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한 층이 더 생기면서 열교환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HDI인데 이게 서로 이거죠. 이 낀 때가 서로 때 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의 면적이랑 여기의 면적이랑 서로 거의 같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이게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역시도 똑같이, 자, 한번 보세요. 인사이드 쪽의 저항, 그 다음에 벽의 저항,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의 저항, 그 다음에 이거는 인사이드의 찌꺼기, 디파짓, 아웃사이드의 찌꺼기. 이게 저항이 바로 이제 5개 층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각각의 저항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의 저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벽면의 전도의 저항 이렇게 됐는데, 이놈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써봤어요. 이게 결국엔 저항분의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다시 해봤더니 아까 거랑 사실은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 얘네들이 추가가 됐어요. 얘네들 바로 이제 얘네들은 스케일 디파짓을 의미하자라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 자, 그래서 더운 유체 쪽, 이쪽이 더운 유체, 벽, 다시 차가운 유체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자, 더운 유체에서 그 다음에 더운 유체의 스케일, 그 다음에 벽, 차가운 유체 스케일, 다시 차가운 유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준비한 거에 이제 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대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이론적으로 좀 깊이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